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법부에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조사를 스스로 요구하는 전례 없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한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84%의 법관들이 추가적인 조사에 찬성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불 바로잡자고 소를 죽이겠냐며 추가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더 이상 사법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일선 법관들이 입법부에 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제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법부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사법부의 수장이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가 법관 블랙리스트로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일까? 자체 필요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요청인가? 사법부는 과연 헌법이 보장한 만큼 스스로 독립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사법부가 내놓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가볼까요? 네. 오늘만 하면 이제 또 주말이죠. 일주일이 가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7월이고. 그러게요. 정말 7월이네요. 언제 시작했죠? 김은지 기자가? 제가 12월 중순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시작했는데 6개월도 지났습니다. 이제 만으로.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간 합의들을 법제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 협력 확대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제안도 했는데요.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그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다시 들어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함을 불가역적인 CBID라고 약자로 비핵화를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예,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때 이 주장을 했어요.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예. 그렇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예, complete. 영어 하시는 건가요? CBID. CVID요? 예. verifiable, irreversible. 예. 생각 안 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북한은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이건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거다. 디스멘틀먼트, 마지막에 뒤. 생각 안 나, 조금 이따 생각났어요. 자, 근데 우리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꼭 베를린 가서 대북 선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베를린 자유대학 가가지고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도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제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다는 상징성 때문에 이제 여기 가서 하는 거죠. 계속 그 이후에 대통령들도.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드레스덴 구상이라고 해서 드레스덴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예, 물론 최순실 씨가 써줬다라는 것도 결국 네, 이후에 통일 대박이 밝혀졌지만요.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말들이 있죠. 이게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건데 저는 이런 디테일이 궁금해가지고 여기 이게 어디서 했느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는 퀘르버 재단에서 했어요. 퀘르버 네, 재단. 그렇죠. 재단 네. 초청 연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은 초청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거기 갔을 때도 거기서 했거든요. 3년 전에 난징 대학서 일본에 했다고 아주 크게 그 국제면을 장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센카쿠 열도하고 영토 분쟁이 생기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예, 일본하고 굉장히 싼 발언이죠. 그것도 여기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CSIS에서 했잖아요, 연설을. 거기가 외교안보 전문 재단인데, 독일에서 외교안보 전문 재단이에요. 예. 거기는 싱크탱크, 여긴 재단. 근데 좀, 저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안 궁금해하나 몰라. 독일 정치권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이 정치인들이 그 위원으로도 참석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연설을 하고,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갔을 때도 이 재단이 주관하는 자리에서 연설도 했던 정치권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 재밌는 게 이 재단 소유주가 캐르브 에이지라고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근데 이 그룹 중에 담배 많은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근데 WTO에서 이런 건강 관련 정책을 내는 재단을 담배 많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밌죠? 예.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디테일의 재미를 느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한중 정상의 첫 대면도 있었습니다. 예정 시간인 40분을 훌쩍 넘겨서 1시간 1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 명언을 인용해서 중국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낯설지 않다라는 건데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라는 명언이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을 했는데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인용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시 주석도 직접 독려해 준 것으로 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서로 뭐 덕담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명언은 아니고 속담이에요, 그냥. 예, 무슨 명언까지요. 옛날 게 물이 흐르면 옛날 게 지나가고 네. 지나가고 뒷물이 오잖아요. 그런 얘기고. 예,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그때 상황을 빗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자서전에 쓰여있던 내용입니다. 이 다음 문구가 진짜 유명하죠. 화무 11호. 네. 이 문장 다음에 화무 11호거든요. 그냥 속담입니다. 명언까지요.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고받은 이야기는요. 예, 두 정상은 사드를 회담의 의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도 사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 문제를 논의한 건 맞지만 사드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배치된 것이니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면 사드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를 들이댔다라고 합니다. 또 특히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들이댔대요?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런 논리를 구성하고 갔군요.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북핵을 같이 해결해서 사드도 풀자. 예, 논리 구성을 그렇게. 이게 뭐 쉽게 먹히진 않겠죠. 예, 사드가 북핵 때문이냐.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냐. 전략적인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그쪽에서는 하겠죠. 어쨌든 우리 논리 구성,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 논리 구성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구나. 네요. 네. 네, 또 시간을 벌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한 건데요.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시간 동안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을 찾아내자라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주적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그 시간만큼 저절로 확보되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북핵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논리 구성으로 만났군요. 예. 이게 뭐 쉽게 끝날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국민의 41% 지지를 받고 당선됐는데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사례를 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모범답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보충 답변 나섰습니다. 강 장관은 메르켈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면서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에는 국민적 지지율이 80%를 웃돌면서 사실상 국민 통합에 성과 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도발적 질문으로 아마도 강 장관도 그리고 이걸 보도한 기자도 그래서 제목도 이제 도발적인 제목이 아니라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도발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궁금한 거라고 봐요. 강경화 장관은 이제 41%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이런 도발로 보고 무슨 소리냐. 80%는 이미 통합됐어. 라고 이제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대통령 자존심을 세워준 건데 저는 이건 통역 과정에서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함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기사당 연합 지지율이 30%대예요. 항상. 예. 민주당은 50%대고 메르켈 본인 지지도 40%대예요. 예. 좀 이렇게 떨어지면 30대 후반, 높아지면 40대 중후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을 도발할 정도의 지지율이 스스로 못 돼요. 예, 상황적으로. 오히려 이제 독일은 일당이 휩쓰는 구조가 안 된단 말이죠. 예. 항상 이 정도 지지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파 정당이죠. 중도 우파. 뭐 중도 우파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진보 정당보다 더 진보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연립을 하고 연정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 그거거든요. 나머지 정당 지지자를 어떻게 벗어갈 것인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물어본 거라고 봐요. 예. 당선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포섭하냐. 정상 대 정상으로 궁금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를 도발할 이유가 없다. 도발로 해석했는데 중간에 통역한 분이 이제 그냥 드라이하게 전달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통역한 분에게 그 뉘앙스를 정확히 물어서 나중에 메르켈 총리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 저는 이 주제를 굉장히 재밌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허심탄회하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도발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요. 그게 맞죠.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왔는데 41%인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도발할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 다음 수는요? 네, 두 사람 만나는 자리 바깥에서 교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나가서 담장 사이로 교민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100여 미터를 함께 걸으면서 교민들과 인사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말에 따르면 독일 총리실 관계자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가 환대했다라고 합니다. 교민들이 느끼는 감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대통령이 와서가 아니라 그런 지나가는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한국에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뿌듯한 상황인 거죠. 어떤 감정을 교민들이 느끼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독일뿐만 아니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데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성호 전 공명선거 추진당 부단장은 당의 공식 통로를 거쳐 제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 통로는 이용주 의원인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 씨를 상대로 당시 제보 입수 경위와 또 이외의 절차를 물었다고 합니다. 공식 통로, 공식 라인. 결국 이제 의원급을 소환하려면 그 전에,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점점 의원급을 소환할 때가 됐다는 얘기겠죠. 예. 이건 이제 검찰 중간 발표가 있을지 아니면 최종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추정할 수 있는 뉴스가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의원급을 소환할 즈음이 다다랐다는 정도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제보 조작은 단독 범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인데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안철수, 박지원 머리 자르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발끈했는데요. 막말이다. 국민의당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추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당장 어제 오후 국회 예결위에 불참했고 추경안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국민당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울고 싶은데 이제 뺨을 때려준 거죠. 국민당의 비수가 꽂혀있긴 해요. 예, 꽂혀있긴 한데 근데 본인들이 꽂은 거죠, 그건. 예, 어렵게 팔을 돌려가지고. 이 보도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여당 대표의 거친 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프레임을 잡았던데 책임 소재가 이제 여당에 있다는 거죠. 예. 프레임부터 원래 의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보수 매체는 이게 국민의당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말해주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든지 야당이 아니라 여당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보수 매체인 거죠, 당연히.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제가 알기로 한겨레가 며칠 전에 쓴 기사에 나온 표현이에요. 예.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다라고. 근데 이게 마침 울고 싶은데 위기에 처했으니까 위기를 타개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자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쟤네가 힘세다고 우리 때려 뭐 이런 피해자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위기를 타개하는 방식으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도 다지고 피해자 포지션에 가가지고 이거는 뭐 동서고금 정치에서 항상 잘 쓰는 기술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위기는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돌파해가는 국민의당의 대응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그런 종류의 대응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뭐 피해자 포지션, 뭐 약자 포지션, 핍박받는 피해의식, 자기 연민, 뭐 그 억울함을 주장하는 마음 이런 대응으로 야당이 돌파할 수 있는 얘기는 힘에 밀리거나 아니면은 부당한 공작으로 당했을 때 쓰는 거지 당내에서 출발하는 위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어요. 저는 국민의당의 현재 리더십, 현재 대응 방식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멘탈리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멘탈리티로 여론전이나 나중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회의의 녹음과 녹취가 집중 분석 대상인데요.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이미 제출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은 2012년 5월분까지만 있었는데요. 2012년 5월 이전 녹취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선은 밀어버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이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선 6개월 전까지고 대선 6개월 이내에는 험악한 이야기들 오갔겠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딱 그 기간만 빼고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하나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정렬 전 판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것이고 네. 제가 오늘 아침 눈에 띄는 기사는 종원진 의원이 보수신당 창당한다고. 네, 변희재 정의용 씨도 합류한다고 합니다. 정치 뉴스인데 연예 뉴스의 느낌이 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 핵심 증거 중에 하나로 안종범 수척이 재판부에 의해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어제 공판에서 정해졌죠. 자,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법률 용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은 기사가 커버가 됐는데 이 기사를 쓰는 기자의 단어 선택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네. 지금 이제 야 이거 증거로 이제 채택이 안 됐으니까 큰일 났네 하는 쪽과 그렇죠. 굉장히 드라이하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다 하는 정도의 네.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이 안 되는 기사.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막강한 변호인단이 명백한 것도 자꾸 명백한 것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런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이 정황 증거로만 채택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정황 증거는 간접 증거의 일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 용어라 최대한 하여튼 좀 쉽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런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증거의 반대죠.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고 간접 증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그건 너무 뻔한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 이제 뇌물죄다 하면 이제 돈 준 사람이 나 줬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렇죠. 그 직접 증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자백하는 경우. 그 직접 증거죠. 당사자들이 직접 말할 경우.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접 증거는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현금으로 줬는데 그 뇌물을 줬다는 일시 부분에 뭐 1시간 전쯤에 금융기관에서 뇌물 액수랑 같은 돈이 인출됐다는 금융자료. 이건 이제 직접 증거는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뇌물을 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만 나온 거니까 그거는. 예. 그렇죠. 예, 뭐 살인 같으면 뭐 살인자의 지문이 찍힌 칼 뭐 이런 건 직접 증거지만 뭐 살인 현장 부근에서 배회했다는 뭐 CCTV 영상 이런 거는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이 종범실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종범실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하면. 예. 거기에 기재된 내용은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피고인한테서 전화라든가 뭐 회의 시간에 얘기한 것을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쓰기는 했지만 안종범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대목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어떤 효력을 가지냐면 어떤 사람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이거 내가 한 진술이 맞다. 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이 증거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종범 그 전 수석, 안종범 피고인의 수첩, 이 종범실록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종범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사실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한 말을 받아 적은 게 맞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아직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게 증거가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를 이제 증거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있어야만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증거 채택은 언제 하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요. 중간에. 이거 채택한다, 안 한다, 이거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채택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거로서의 가치, 이거는 이제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증거 능력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치 뭐 이런 걸 말하고, 증명력은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 증거를.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 같으면은, 이 종범실록 가지고 뇌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는 말은 오히려 증거 자격이고,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게 증거를 믿을 만한 그런 증거 능력을 갖췄나 할 때는 이걸 증명력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신빙성 있는 증거,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이 증명력은 용어를 잘못 만드셨네. 법률가들이. 예. 이게 어쨌든 일본 거에서 온 거라.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가치를 부여하냐면 이 재판 진행 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변론 종결하고 심리 종결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증거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고. 그렇죠. 이것이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냐는 재판을 해보고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 상태다. 예. 그러면 정황 증거로만 인정한다는 거는 그 중간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나중에 증거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두고 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유보합니다. 어느 재판이나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법정에서 이거 증명력이 있네요라고 하는 순간 그 재판은 더 할 필요가 없어지는 재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판사들이. 그거는 뭐 심증을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정황 증거가 됐다는 것은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의 인식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기사는 잘 안 나고 유리한 기사는 크게 보도된다. 이게 이제 저는 경험칙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칙으로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재벌들이 뭐 다들 이런 언론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 분야에 삼성이 제일 강하죠. 근데 지금 말씀만으로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내용이 아닌데 마치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것처럼 해석된 문구로 차 있는 기사들이 나는 것은 오보죠. 오보인지 의도인지. 예, 왜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한 것처럼 그것이 주류 해석인 것처럼 기사들 제목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여론도 만들어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설사 아주 나중에 낮은 처벌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럴만 했네라고 하는 이런 수긍을 미리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정교한 PR 작업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런 대목의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럼 판사님이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데, 예. 판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특검에게 불리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불리하지도 않고 유리하지도 않은 거죠. 원래부터 이 종범실록 자체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증거 능력이 부여됐다 안 됐다가. 근데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게 이재용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원칙적으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이런 수첩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물로서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이게 작성된 경위가 박근혜 피고인이 얘기한 것을 안종범 피고인이 기재했다더라. 이 정도가 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언론을 탓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우려가 있냐면 워낙 삼성이 이런 이제 법망을 잘 피해 왔고 여태까지 그리고 삼성의 PR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재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뉘앙스의 기사는 최근에 있고 불리하게 간다는 기사는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유리하게 가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좀 헷갈렸거든요. 예. 그런데 뭐 법적으로만 보자면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요. 뭐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왜 그 말 해지 계약 해지했다고 그 합의서 있잖아요. 네, 제가 항상 말이 안 된다고 몇 번 주장했는데. 예. 그럼 뭐 공장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이 삼성이 이제 승마협회장을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승마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승마 선수들을 지원했다는 얘긴데, 근데 지원을 할 때 소유권을 넘기진 않았다 이런 거라면 그러면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냐? 예. 뭐 임대차 했다는 거냐? 그래서 빌려줬다는. 사용대차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거냐?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았다던가 애시당초.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고,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해지를 했다는 그런 확인서 가지고는 이게 뇌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반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그것도 저도. 피고인 입장에서 이게 이제 삼성 입장에서 물론 각 주체가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언론이 삼성에게 유리한 발언들, 삼성 변호인 측의 주장을
사실은 그렇게 법정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은 그런 해지 계약서가 나왔다고 해서 뇌물이 아닌 게 입증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론에서 모르고 하는 거든가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거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공장장님께서 이제 그 추측하시는 대로 예. 뭐 어떤 그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하여튼 정확한 보도가 아닌 거는 명백합니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에 법 전문 기자들도 있고요. 사실 예. 법을 공부한 기자들도 있고요. 법 출입처 기자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판사님하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었고요. 제가 예. 법원 출입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하간 네. 최근에 삼성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국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오는 기사들은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기사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뭐 수사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듯이 재판도 동적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심해서도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심의를 종결하고도 심의가 네. 미진해서 뭐 재개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뭐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재판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워낙 불리한 기사들이 사실은 예. 특검 기간에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기사는 거의 없어요. 없는 대신에 네. 아예 기사가 잘 없는 편이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유리하게 해석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여지가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기사가 있으면 그런 기사만 나와서 의심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것은 그야말로 그 종범실록에 나와 있는 원진술자인 박근혜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봐야 알 문제죠. 물론 본인한테 불리한 건 다 아니라고 하니까 뻔한 것도 그렇죠.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은 내가 말한 내용이 아니야라고 해버리면요. 네. 안정범 피고인 전 수석은 전체가 다 지시한 내용, 말한 내용만 적었다. 이게 개인 비망록이 네. 아니라 업무 일지로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적은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액면상으로 보면 증거가 없는 셈이 되긴 한데 재판 관행상 어떻게 보냐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진술을 했고 이 부분은 진술을 안 했다. 아니면은 그럼 진술 안 했는데 왜 기재가 됐느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착각해서 이렇게 쓴 것 같다. 또 이 단어는 내가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물론 유죄의 증거나 증명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긴 하지만 재판 관행상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유죄의 심증을 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서는 부인하는 오히려 것만으로는 재판 전략상 안 좋죠. 박근혜 피고인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했습니다. 네, 조만간 또 지금 한참 국정조사 해달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주제는 좀 더 진척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희관입니다. 예, 워낙 우리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독일 구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예. 네네. 우선 총평을 간단히 해주시면요. 네, 과거 정부들도 말씀하신 대로 베를린 구상들을 발표해 왔었는데요. 대체로 정부 출범 한 2, 3년 차에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문재인 정부는 2개월도 안 되어서 이런 선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북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겠다는 걸 이제 공동선언에도 포함을 시켰는데 이러한 어떤 국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한국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최근에 ICBM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실험할 만한 것들은 다 하지 않았는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어떤 그 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매우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총평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사실 독일에서 네. 우리 대통령들이 뭐 아마도 평화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기 가서 자꾸 하는 거겠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베를린 선언 혹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런 것과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대북 투자가 서서히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언이 발표되기 이전에 사전 교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북한이 매우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식량난에 처해 있던 그런 시점이라서 북한의 어떤 그런 경제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그 발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정책도 그렇게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퍼주기나 지원이라기보다는 상호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평화번영 정책이라는 걸 하는 시점에서 정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이 고도로 어떤 도발적인 행동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역시도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이런 매우 중대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나온 그런 선언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수위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수위가 좀 달라졌다. 네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통일 구상과도 이게 다릅니까? 혹은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요?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어떤 우리 기본적인 통일 방향이라는 것은요. 일단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제도적으로 통합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건데요. 그 원칙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상황의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고도로 좀 위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상황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앞에 닦아놓았던 길 위에 좀 더 위기 상황이 왔지만 그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의 베를린 그리고 드레스덴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있었는데 이들 선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북한에 어떤 제안을 하거나 선언을 발표할 때는 그의 어떤 마땅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에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보면은 이게 천안함 연평도 사건 바로 이후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뭐였냐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우리 당시 해관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여기 초청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경우에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하고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고요. 베를린 제안하는 당시에 거의 동시간대에 베이징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때 돈을 트렁크에 넣어줬더니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 돈을 뿌리치고 가가지고 아주 크게. 결국은 북한이 녹취를 공개하겠다고까지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 기억나네요. 예. 네. 베를린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고 베이징에서는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해서 천안함을 당신들이 한 것이라고 해달라고 돈을 줬는데 그걸 거부하고 북한이 그걸 공개해버렸죠. 천안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예.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접촉도 없이 이제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공식 접촉을 안 한다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공식 접촉이 없는데 비공식 접촉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걸
그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만 전혀 어떤 사전 교감 없이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지금 뭐 이번 선언에서 그 성묘 같은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성묘하게 하자 남북이.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언은? 확인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 뭐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볼 때, 그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전례를 볼 때. 뭐 전례로 볼 때 김대중 정부 때도 이미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4개월 전부터 어떤 준비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나중에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약 30여 개 단체의 대북 접촉이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이 그 남북 관계가 좀 중단된 상태 속에서도 면면이 그 북한과 채널을 이어나가 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 단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북한에게 의사타진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 없이 이런, 일방적인 선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자면, 예, 준비가 되지 않은 일을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미 그 문 대통령의 구상은 2년 전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15년도에. 그 당시에 구상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식, 비공식 대화건 어떤 대화건 북한하고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것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아마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뭐 지금 이야기들은 교수님이 과거의 경험 혹은 과거 정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 당국이 사실 정부 당국이 나와도 비공식 접촉했다고 인정하지 않겠죠. 예. 네네. 예, 기억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하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네. 중국이 이 대북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중국은 사실 사드는 배치할 수 없다고 아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하는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그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동감을 했다. 네, 사드만 제외하고, 예.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감했다는 얘기인데요. 사드 문제는 남북 문제의 어떤 장애물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미국의 영향력은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떤 반대해야 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드는 본질적으로는 중미 문제죠. 중국과 미국의 알력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도 한국이 니네가 왜 이 문제에 끼어드냐 사드로 이렇게 인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총평만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왜 이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제 사실상 규정을 했는데 러시아는 왜 이걸 북한의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네. 러시아가 기술력이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탐지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 저도 구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네. 외교적인 측면에서 혹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지금 사실 중거리냐 ICBM이냐가 꼭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번에 ICBM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고도가 2,800km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발사한 화성 12형이 이미 고도가 2,000km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3월 18일 날 실험한 백두산 계열의 로켓 엔진 이걸 가지고 북한은 3.18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ICBM 그 발사체가 완성됐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ICBM이 좀 뭉쳐도 곧 도달할 거기 때문에 중거리냐 ICBM이냐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 이번에 그 화성 14형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의 발사체보다도 2단계가 훨씬 더 길어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난 그 5월 달 발사체가 이미 6,000km 내외를 그 비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면 이번 발사체는 훨씬 멀리 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뭐 ICBM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러시아의 의도는 참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 문제는 여러 전문가 동시에 모시고 저희가 자리를 따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작해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최순실과 은닉재산, 불법 축제재산 추적 프로젝트 돈을 보여다오 쇼미더머니. 은닉재산 프로파일러라고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안한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방송하고 나서 물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요약 정도 앞으로 뭘 할 건지였는데 혹시 주변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잠이 온다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평생의 어떤 말투인데 그것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효과음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원래 방송하신 분들 중에 강조할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올라간다든가 뭐 깜짝 놀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리액션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하시는데 원장님은 그게 잘 안 된다고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 제작진이 갑자기 천둥 소리를 내보내는다든가 효과음으로 처리할 테니 그냥 평상시 목소리로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예고했던 여러 가지 꼭지 중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왜 하필 독일이냐?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일들이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독일. 그리고 미얀마 대사처럼, 연줄로 본인이 인사청탁을 한 사람도 독일에서. 많습니다. 독일. 재산도 독일. 본인이 딸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말 어쩌고저쩌고 다 독일. 독일이에요. 왜 독일입니까? 이거를 안민석 의원은 순실공화국이라고 독일을 표현하고 있죠. 소공화국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이 모든 그 환경이 최순실 씨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상당히 독일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그 인맥도 거기에서 다 형성이 되어가지고. 독일 간 지가 벌써 20년도 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일도 오래됐다. 첫 번째. 예. 인맥도 거기 있다. 그리고 독일의 시스템이 그렇게 하는데 유리한 점이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유한회사 제도가 있는데요. 유한회사. 그게 게엠베아라고 해서 다른 그 일반적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좀 종류가 다른데 위장회사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페이퍼 컴퍼니는 이제 조셉 피난처에서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 회사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세율이 아주 낮은 곳 조셉 피난처라고 하죠. 네. 그런 곳을 가든가 아니면은 금융 계좌를 숨기기 위해서 1인 1주주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1달러짜리 주식 하나를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그러니까 만들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페이퍼 컴퍼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융 계좌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금융 계좌를 숨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페이퍼 컴퍼니는 없고. 또 조세율도 낮은 곳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럼 독일일까? 왜 독일이냐? 독일은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독일을 가서 탐문도 했는 것 같고요. 거기다 부동산이 이제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투기 억제세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양도소득세로 바뀌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자주 투기에 대한 그 규제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동산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예. 부동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상태고요. 그 점을 아마 최순실 씨가 노렸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세운 회사들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 회사다. 그러니까 지면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서류로만 존재하는 종이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으로 해놓고 그 속에 부동산이 들어있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식당이 있는 땅 혹은 건물을 사는 게 주 목적이었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식당을 하나보다 하는데 실주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일종의 임차인이고 그렇습니다. 혹은 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실제 그 건물을 사무로 해서 재산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숨겨놓고 이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게 더 목적이에요. 이미 재산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더 불린다기보다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숨겨놓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보시면 정도. 맞습니다. 자, 효과음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거. 눌렀지 않습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위장 컴퍼니다. 그렇게 말해. 위장 회사, 예, 그렇죠. 위장 회사라고 말하는 게 더 맞군요. 그러면은 이 독일에서 이런 회사를 세우는 게 아주 간단한가 보죠? 비교적 그 설립이 용이하고요. 네. 그 사람이 3사람이면 됩니다. 그 필요한 인원이 3사람이면 되고 자본금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설립도 쉽고 또는 그 청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도 비교적 한 15% 정도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에 숨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한 15% 정도면 되는 아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부동산을 숨기기에는 아주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산 증식이 아니라 재산 묻어두기였군요. 그렇습니다. 마늘밭에 묻어둔 게 아니라 독일에 묻어뒀군요. 비교적 독일에 있으면 우리 국세청에서 파악도 되지 않고 어렵죠. 여러 가지 자기들 목적에 달성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봐야죠. 독일에 간다고 해서 바로 파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원구 총장님은 가서 들여다봤고 그중에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부동산의 형태로 재산을 묻어놓는 것이다라고 의심되는 소위 위장회사들을 찾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현재 실제 부동산도 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분들한테 만나봤는데요. 좀 재미난 이야기는 이분들이 이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 식당을 하면 그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이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그 회사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분을 한번 만나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런데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아냐고. 모르죠.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얘기네요. 네. 실제 그 건물을 써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 건물 주인은 누군지 모른다. 자기는 그냥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만 하는 것이 자기 일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부동산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렇게 음식점 말고 또 다른 수법도 있습니까? 혹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호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선물의 집 같은 선물 가게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에서 상업회계나 또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별로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수법이. 이게 본인 혼자서 생각해냈을 리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법으로 예를 들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누구의 건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장사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그 독일 교포들이 있고요. 마이크를 좀 앞으로. 네. 예, 교포들이 있고 또 그 유학생들 예. 이런 분들이 그 안에 이제 교포 유학생들 필요한데요. 그 회사를 만들 때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교포들과 그 유학생들은 또 그 워킹 비자라든지 예. 머무를 수 있는 그 비자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목적이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에서 일을 해야 비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데이비드 윤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여러 번 등장했던. 예, 그 데이비드 윤이라는 분이 최순실 씨의 이 회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아마 많이 조력을 했는 초기에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 음식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교포가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회사를 만드는데 이런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자기 부동산을 숨기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양쪽에 돈을 다 받습니다. 양쪽에 다 돈을 받는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 속에 숨기고 그분들은 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알게 된 거죠. 데이비드 윤이 그 중에 한 일부 돈을 이제 자기가 착복을 했다. 한쪽으로만 부터 받은 게 양쪽으로 다 받아가지고. 본인은 본인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포 사회에서 이 데이비드 윤이 상당히 그 안 좋은 비탄을 받고 받게 있죠. 되는. 그리고 또 한 번은 최순실 씨한테도 걸렸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식당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서 식당을 할 권리를 얻었고 그리고 식당을 할 뿐이지 그것이 최순실 씨와 연결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혀 모른 채 계속 5년, 1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자주 좀 이렇게 바꾼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더더욱 모르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장기간 계속 갔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주 좀 이렇게 한 3년 정도 하고는 또 바뀌고 회사를 또. 그럼 전 주인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죠. 본인은 여기서 장사를 잘해서 남기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안 청장님이 파악한 이런 독일식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위장 회사의 숫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전부 다가 이런 위장 회사 형태만은 아니고요. 네. 이제 자금 세탁 링이라고 지버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자금 세탁 링이 뭡니까? 그 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금 세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죠. 여러 회사를 거치는 그걸 하나 이렇게 순환고리로 만들어 놓은 거. 그렇습니다. 순환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 그거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 세탁용 회사들이라고 봐요. 그거는 정말로 순수한 의미의 페이퍼 컴퍼니 같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부동산을 묻어두기 위한 위장 회사고. 예. 그런 회사들의 숫자가 어떻게? 한 400여 개 저희들이 지금. 자, 효과음. 이 효과음을 꼭 효과음이라고 말해야지 나온다는 것은 저희 PD가 방송을 안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면 효과음이 들어가야 될 때 판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잠을 부르는가 봅니다. 400개. 실제 현재까지 파악한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은 아직 그 파악한 게 다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당연히 다가 아니겠죠. 예,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파악했는 것이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비용은 자비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 자비로 하시고 뭐 하여튼 조사 비용이 다 그냥 돈 들어가는 자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효과음. 네. 자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진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청취자 여러분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비라고 계신데 실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상한 돈의 흐름을 찾아내신 케이스도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 내용들을 보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갔을 때 대륙정밀이라고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륙정밀이요. 예. 그 회사가 이제 옛날 그 박정희 정권에서 정일근 씨의 그 첫 번째 사위가 이 설립한 82년도에 설립한 회사인데 정일권 씨는 누구죠? 옛날 그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분의 사위가 만든 회사로 보이는데 그 회사에 스위스 은행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은행인데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94년도에 스위스 프랑과 달러 형태로 한 500억 가까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500억이요. 가까운 돈이 94년도에 500억은 엄청난 돈이죠. 지금 돈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환산하면 환산을 안 해봤는데 엄청난 돈이겠죠. 엄청 맨 돈. 그래서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으로서 그걸 뭐 한 몇천억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엄청난 돈. 500억도 엄청난 돈인데 이미. 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와서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곳으로 한 또 750억 정도가 또 들어왔던 돈이 다시 투자가 되는 경우가 스위스에서 뜬금없이 500억이 들어온 다음에 그게 인도네시아로 700억으로 나갔다. 그렇습니다. 당시 음마 아파트 100채 가격이라는데요. 500억이? 그래요? 그 정도 되겠죠. 아닌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왜냐면 100채면은 79년도 그러니까 6억이 음마아파트 그 당시에 300채 정도. 6억이 300채. 그 76년도, 79년도에. 그 정도. 그 이후 14년 후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고요. 당시 물가와 비교해가지고. 저희 제작진 이런 걸 꼭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엄청난 돈이 최소한, 2, 3천억 원은 되겠네요. 아무리 못 잡아도. 그럴 수도 있죠. 몇 천억 원이 갑자기 스위스에서 띡 들어왔다가 다시 거기 더해서 또 몇 천억이 띡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전환사채라는 것이 원래 그 검은 비자금. 비자금들을 양성화하기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외 전환사채인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거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 돈이 그 당시만 해도 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회사에서 몇 천억이. 몇 천억,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사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사채인데 거기에다 그 발행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부분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스위스에 그 정도 계좌를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 회사가 너무 훌륭한 회사여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고 나서 돈을 몇 천억을 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회사죠. 그렇죠. 지금 따져보면. 그런데 그런 돈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밖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최근입니다. 그는 2013, 14, 15년도에 그 최순실 일가의 그 오대사. 거기로 돈이 이제 2천억이 들어오죠. 이거는 최근이죠. 그래서 3년인가 4년 전. 그렇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네덜란드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조세 피난처 나라이기도 하고요.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오두막집에 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두막집에서 2천억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오두막집 지하를 파봤더니 막 금덩어리가 막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오두막집을 봤는데요. 가보면은 회사들이 수도 없는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 그 오두막집을 주소로 하는 많은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실제 있는 사람들은 누구 회사인지도 모르고 누구 건물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도 사실 봤는데 오두막집 맞거든요. 오두막집에서 어쨌든 2천억 원이 홍콩을 거쳐서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홍콩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투자돼서 비슷한 형태네요. 지금 대륙 정밀도 그때는 스위스 크레딧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몇 천억에 해당될 돈이 전환사채 방식으로 들어왔던 거고. 예. 그것도 투자잖아요. 전환사채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주식을 나중에 받을 게 하고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좋은 회사니까.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이 경우에도 오두막집이 이제 2천억을 가지고 있다가 몰래 오두막집에서 2천억 있을 수 있죠. 어쨌든 2천억을 가지고 있다가 최순실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네. 2천억이 확 들어옵니다. 갑자기. 비싼 형태네요. 예. 그리고 다시 나갑니까, 이 돈도? 이 돈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이 국세청에서 이거는 지금 부가제척기간 내에 있는 예. 일들이지 않습니까? 13, 14, 15년도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반드시 그럼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들 개인 주식을 구매하는 자금이었거든요. 그럼 이 법인에 들어간 돈도 아닌 거죠. 개인한테 빌려준 돈. 개인한테 산 거죠. 개인의 보유 주식의 70%를 산 것이 2천억입니다. 회사를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그렇죠. 주식을 산 건데 그럼 개인한테 돈이 지금 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개인 돈들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서 무슨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비상장 주식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아요. 세금을 다 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조사가 유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하게 됩니까? 그래서 아마 조사를 그동안에 안 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죠. 촉감이네. 한 템포. 이 시간차가 많이 나네. 예. 청장님의 눈빛이 약간 흔들린다. 이럴 때는 바로 효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례가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주에 바로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 이제 10억이면 될 회사인데 700억을 투자한 회사가 있다. 예.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게 해외에서 제3국을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방식이 좀 다른 거네요. 예. 네. 이탈리아의 베르타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본사가 이탈리아에 있고 독일에다가 최순실 씨가 주로 이용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 위장 회사들을 만드는 전문 회사가 또 있습니다. 포비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이 독일에다가 개인배화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돈이 이집트로 한 70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했고요. 그 이집트에서는 그 통상산업부 장관격인 분이 여기에 기자회견 하는데 참여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프라이팬을 만드는 회사는 한 20억에서 30억이면 충분히 그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7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발표를 나머지 해서 돈은 어디 갔는지 나머지 돈은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이 돼서 딴 데로 갔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거는 이제 추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위장 회사 혹은 뭐 부동산을 위장한 회사가 있고 혹은 독일이나 뭐 스위스에서 돈이 혹은 네덜란드 통해가지고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 또는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이 제3국에다가 작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케이스. 예. 그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제3국을 통해서 자금을 은닉해서 숨기는 방법도 있고. 이 정도면 이거는 최순실 씨가 혼자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여기에는 변호사도 붙어 있고요. 회계사 그리고 이 전문적으로 이 회사 설립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전문적인 회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는 데도 조력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력자가 있어야 최순실 씨가 막 전문적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조력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독일 가서 맨 처음에 확인한 것이 이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네. 최순실 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배워가는 것인데. 청장님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어떻게 이런 기법들을 다 알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조력자를 찾아봤는데요. 아마 크게 한 3의 그룹 정도 세 그룹이요?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대부분 다 피하는. 이 조력자 그룹은 네. 교민 그룹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분들은 조력자 그룹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안 만나더라. 조력자가 있고요. 그 조력자의 밑에서 또 도움을 주는 또 그분들의 조력자가 있죠. 있겠죠. 그 사람들은 독일 교민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독일 교민들은 그 조력자의 그룹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아주 특수한 몇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서로 알기는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독일 교포들 사이에는.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하면은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했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앞뒤가 맞춰주는. 예, 그 세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로 최순실 씨가 처음에 독일 가서 장시호 씨 말부터 말 소개하는 것부터. 장시호 씨가 승마 선수였을 때. 그리고 또 정유라가 또 승마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독일에 가면은 상당히 독일에서 유명하게 알려지신 분이 있어요. 삼성 유럽 본부장 출신인데 양혜경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독 경제인회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독회라고 독일의 서로 아마 우위를 돈독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돈독회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요. 그 돈독회에 끼지 못하면 주류가 되지 못하는 독일에서 아마 그 경제인들하고 오는 각 기관에서 나오는 분들 독일에 그 그룹에 끼지 못하면은 사이드로 돌게 되는 아마 그런 회도 만들고 했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씨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분과 그다음에 그 밑에 라인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양혜경 씨가. 그런데 그때 이분의 주로 일들은 아마 이건희 씨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자동차 수입하고 그럴 때 취미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주고 또.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독경제라고. 그 경제회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독경제인회 출신들이 국가기관이나 예를 들면 대사 같은 것, 그 다음에 유재경 씨도 한독경제인회 출신이죠. 그 다음 공기업의 사장들, 또 자기들 기업의 중요 기업의 자리를 또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독경제인회가 한 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축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간 안에 커버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궁금한 거로 남겨놓고요. 세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삼성인맥을 위시한 한독경제회라는 조직이 있고, 이것이, 독일에 거주하는, 경제인들의 주류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경제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출신들 일부가 역할을 했다. 일부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부 기관에도 들어가고 공기업의 장으로도 가시고.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 최순실 씨하고 연결된 분들은 또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상화 씨. 하나은행 KBS 하나은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도 한독경제인의 주 멤버입니다. 한독경제라는 것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저희가 더 재미있게 진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비로 하고 있다. 조만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고민을 해보죠.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한 AS. 담당 PD 뭐하냐. 신호하기 전에 효과음을 내야지. 소미더마니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청장님 목소리에 약간 졸린다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효과음을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효과음을 준비를 했더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기 직전에 급하게 번개를 찾아낸 거거든요. 번개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효과음. 파도 소리도 있고 막 구가구강 이런 것도 있는데 효과음도 부족했고 그거를 또 청장님이 얘기를 듣다가 이쯤에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재밌는데 효과음을 넣어라. 막아뜨고 구공. 자, 그래서 실제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제작진의 군기가 빠졌다. 시간차 공격이냐. 방송사고냐. 예. 분발을 촉구하고요.
이 방송 듣다가 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자도 많이 왔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환학생으로 독일 가는 우리 학생이 방송을 듣다가 자신은 독일에 가서 천수실 은닉 재산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찾아서 신고하면 쇼미더머니에서 포상금을 주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포상금은커녕 자비도 자비라고 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자, 그 외에 또 누가 멀리서 듣나 계속 옵니다. 네. 이 동네는 고기들이 다 풀에 방목되어서 자라서 맛이 끝내줍니다. 휴스턴. 네. 기억해두겠습니다. 휴스턴 고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최근 몇 주 불성실하게도 전화로 하고 막 중간에 끊기고 그랬었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워낙 잘 나가시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뭐랄까요? 잘 안 나가실 때 구출해준 저희 방송을 외면하고 KBS에서 잘렸을 때 구출해준 외면하고 이제 여기저기 마구 나가서 마구 있기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가 뭐 이 뉴스의 공장은 항상 제가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그리고 딴 데 나가잖아요. 자, 오늘은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뭡니까? 민어철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 지난주에 유시민 씨가 예. 방송인 줄 모르고 청소하다가 예. 끊어졌는데 그 이후 대화가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딴 이야기 했었어요. 예. 그 방송은 막 온갖 이야기들이 막 다 섞이는 거니까. 이게 제목이 뭐였죠? 알쓸신잡. 예. 예.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예. 알에서 그냥 끝나고 말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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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방송이라고 하길래 안 봤습니다.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얕고 넓은 지식. 아는 체 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는 체 예. 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어디 음식 먹거나 술 한잔 먹고 뭐 이러면 모여 있으면 예. 되게 아는 척 하는. 아는 척으로 시작해가지고 여자 얘기로 끝나죠. 예. 그래서 10대든 70대든 똑같습니다. 이 음식 중에서도 또 아는 척 하는 것들이 있어야 또 네. 폼이 나거든요. 지금 딱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 포인트의 음식이 이 민어입니다. 민어. 네, 민어. 네, 민어. 뭐 좀 음식 좀 안다. 네. 내가 입맛 좀 그래도 한다 네. 하는 사람들은 딱 이럴 때쯤 되면 괜히 전화를 해요. 저는 이렇게. 민어가 맛있는지 민어 먹으러 몰랐는데 갈까? 네. 한 음식점에서 민어탕을 먹었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탕을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그래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대가 없어졌어요. 근데. 정말 맛있었는데. 민어탕은 웬만하면 그냥 다 맛있어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어떻게 이런 맛을 너무 달다. 그런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어탕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MSG를 듬뿍 넣으신다. 효과음. 앞에 써야 하는 효과음을 지금 잘못했군요. 예. 그 민어를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보통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하는 게 이게 민자가 말이야. 백성민자가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뭐 백성의 생선 뭐 이런 이야기부터 또 이게 썰을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백성민자가 붙은 게 그냥 진짜 백성들을 위한 뭐 고기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그게 제일 위험해요. 아는 척해서.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조금 더 아는 사람한테 바로 반박당하는 거.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올 사람의 말은 이제 이런 거죠. 민어라는 말도 존재했지만은 그리고 그 백성민자로만 쓰인 게 아니라 다른 민자로 그냥 그 참조기 민자라고 하는 그 민자로도 쓰이는 게 흔했고요. 그리고 면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이 쓰였어요. 예전에는? 예, 면. 그러니까 민,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쓰이다가 그걸, 민자로, 백성민자로 하나로 이렇게 통일돼 나가면서 아마 이런 말이 붙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왜 백성민으로 통일된 겁니까? 그게 더 쓰기가 쉬우니까요. 한자가? 아까 말한 그 면자라든지 뭐 참조기 민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쓰기가. 획수가 적어가지고 네, 그게 그렇죠. 결정된 겁니까? 그래서 이거 민자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든지 쓸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민자가 민어. 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음식이거나 누구나 먹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아니에요. 네.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깨우름이 만든 이름이네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아, 서울의 양반들이 먹었던 보양 음식이다. 아하. 그러니까 보통 그 평민들, 네. 싼 것들은. 흔한 고기가 아니었어요, 생선이? 조금, 그 서울 같으면 민어를 확보하기가 조금 힘들죠. 인천에서, 그러니까 제물포에서 뭐 마포나루까지 와서 다시 성안으로 넣기까지 보통 뭐 한낮을 하루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냉동차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어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말이 있는 게 조금 그래요. 그냥 싼 것들은 그냥 개고기나 먹고 복날에 양반들이 돼야 이렇게 민어를 먹는다. 라는 말이 예전부터 그렇죠.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 양반들의 이런 보양식. 근데 서울 양반들은 별로 못 먹었을 거예요. 유가 아까 말한 신선한 상태로 물류 사정도 네. 있지만은 서울 양반들이 못 살았거든요. 그랬어요? 못 살았어요. 조선에서 잘 살은 사람과 못 산 사람들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자 그러면 그 중인계급들. 양반이 아니라. 그렇죠. 장사하던 사람들이나. 그렇죠. 이 뭐 번역, 통역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살았고요. 상인계급들, 뭐 개성상인, 경성상인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때는 객주, 조선 말 중기 넘어가면 이제 객주가 크게 이제 번성하고 돈을 꽤 버는 이 상인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조선 정부, 그러니까 성안에 있는 그 양반들은 보통 이제 관직을 지내는 사람들이죠. 조선 정부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뭐 군인들도 지가 그 군복 가져와서 입고 지가 무기 사가지고 와서 뭐 전쟁 치르고 하는. 신경 언론서 가면 그런 얘기는 총사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랬군요 그때는. 그 세금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해서 돈으로도 제대로 못 걷고 해서 지역에 있는 산물, 특산물로 세금을 걷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관직에 있는 양반들한테 이렇게 월급을 제대로 못 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에서는 넉넉하게 살던 그 양반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서 하숙을 살면서 뭐 조금 넉넉하면 집 한 채 얻어서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월급도 짜고 이러니까 제대로 먹을 게 없었죠. 그래서 보통 서울 깍쟁이 이러잖아요. 그 깍쟁이라는 말이 나온 게 구두쇠라서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넉넉하지가 않았다 양반들이. 넉넉하지 못했어. 신분은 양반이었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양반들은 내가 이걸 먹겠다 저걸 먹겠다 이렇게 입의 호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뭐 챙겨 먹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거든요. 윤리적이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했다. 그래서 뭐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게 양반이거든요. 양반은 참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들이 저는 조선들이 상놈 출신인 게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다 쌍놈 출신이에요. 우리 쌍놈 선언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저는 불가촉 천민 쪽이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양반이 한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로 보자 그러면 지금 90%는 다 쌍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다들 양반이라고들 다 생각하는지 이거는 좀 어느 시점쯤에 말씀하신 대로 중인들이 경제를 가지면서 양반 돈은 있으니까 이제 신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반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나중에 양반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뭐 조선 말아먹은 게 양반인데 그 양반이 뭐가 좋다고 다 양반 이러는지 그거 하여간 그 조선에서 이제 산거사 이런 거도 나왔잖아요. 저는 불만 없는데 그렇게 불리더라도. 그 민어를 많이 먹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그 계급들은 오히려 뭐 수원이라든지 뭐 여주라든지 뭐 개성, 평양 뭐 이쪽에 조금 넉넉하게 살던 그 중인들 중에 해안가에 좀 가까이 살던.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드셨을 거고 양반들은 오히려 못 먹었을 것이다. 자, 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앉아있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양말을 못 먹었대? 그리고 끝날 내용입니다. 그 민어가 그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그 서울의 미식가들의 뭐 여름 별식처럼 이렇게 되면서 10년 사이에? 그걸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민어가 떴어요.
요즘에 아마 그 미식가들이 많이 이제 그 밥상 앞에 앉아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늘어나면서. 그 원조시잖아요, 원조. 그렇습니다. 밥 먹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네. 이 음식이 어디서 그랬는지 알아부터 시작해서 재료, 소재, 뭐 소금 내기도 하고 막. 맞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집어치라고 그러는 꺼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민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와서 이렇게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활민어회. 신안에 그 이제 읍한장에 가봤더니 그 민어를 살리기 위해서 수조에 막 가까스로 그 민어 금방 잘 죽는 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이렇게 보관하려고 수송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게 됐는데 그 참 그 난감한 일이거든요. 황당해요. 그 민어는 절대 그 활로 살아있는 상태로 먹을 만한 생선이 아니거든요. 그 살아있는 민어를 바로 회쳐서 먹으면 물끄덩물끄덩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맛있다라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네. 잘 숙성시킨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뭐 화로회가 맛있다라는 일본은 그런 환각이 숙성을 있죠. 어떻게 하느냐 기술인데 우리는 그렇죠. 살리는 걸 기술로 해가지고 가격을 높이고 때때로 아주 어쩌다가 그 화로회가 맛있을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배 위에서 바로 낚아서 뭐 먹는다든지 하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수조 안에 갇혀서 그건 좀 아는 오랫동안 척할 수 있네요. 하루 찾으면 민어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민어는 바보야. 특히 그렇습니다. 민어는 숙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써먹냐를 생각하거든요. 네. 앞에 거는 민어는 양반이 먹은 고기가 아니야. 이거 한 줄밖에 안 되고요. 뒤에 거는 좀 낫네요. 네. 화로를 막 찾으면 민어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바보야. 그렇지. 네. 숙성해야 되는 거야. 숙성을 그러니까 신안 같은 경우에서는 좀 민어를 많이 먹어보셨던 분이죠.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살덩이로만 말아서 냉장고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숙성. 그 정도 숙성해야 맛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일주일입니까? 그렇죠. 네. 최소 한 3일 정도. 근데 이건 숙성 기간이 좀 길어야 돼요. 신뢰감을 얻는 데 꼭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본인의 신뢰가 잘 안 나는 입장할 때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냉장고에서 7일 정도 묵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민어 숙성으로 꼭 드십시오. 정말 맛있는 생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돌아오신 황교익 씨와 오늘은 2줄 정도 얻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참석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연설을 하고 메르켈 총리가 중국에 갔을 때도 이 재단이 주관하는 자리에서 연설도 했던 정치공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 재밌는 게 이 재단 소유주가 캐르브 에이지라고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근데 이 그룹 중에 담배 많은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근데 WTO에서 이런 건강 관련 정책을 내는 재단을 담배 많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밌죠? 예.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디테일의 재미를 이렇게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한중 정상의 첫 대면도 있었습니다. 예정 시간이 40분을 훌쩍 넘겨서 1시간 1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 명언을 인용해서 중국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낯설지 않다라는 건데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라는 명언이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을 했는데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인용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시 주석도 직접 독려해 준 것으로 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서로 뭐 덕담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명언은 아니고 속담이에요, 그냥. 예, 무슨 명언까지요. 옛날 게, 물이 흐르면 옛날 게 지나가고, 네. 지나가고 뒷물이 오잖아요. 그런 얘기고. 예,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그때 상황을 빗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자서전에 쓰여있던 내용입니다. 이 다음 문구가 진짜 유명하죠. 화무 11홍. 예. 이 문장 다음에 화무 11홍이거든요. 그냥 속담입니다. 명언까지요.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고받은 이야기는요.
예, 두 정상은 사드를 회담의 의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도 사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 문제를 논의한 건 맞지만 사드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양국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배치된 것이니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면 사드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를 들이댔다라고 합니다. 또 특히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들이댔대요?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런 논리를 구성하고 갔군요.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북핵을 같이 해결해서 사드도 풀자. 네, 논리 구성을 그렇게. 이게 뭐 쉽게 먹히진 않겠죠. 예, 사드가 북핵 때문이냐.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않냐. 전략적인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수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그쪽에서는 하겠죠. 어쨌든 우리 논리 구성,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 논리 구성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네, 또 시간을 벌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한 건데요.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시간 동안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을 찾아내자라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주적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그 시간만큼 저절로 확보되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북핵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이런 논리 구성으로 만났군요. 예. 이게 뭐 쉽게 끝날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국민의 41% 지지를 받고 당선됐는데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생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사례를 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종의 모범답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보충 답변 나섰습니다. 강 장관은 메르켈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면서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에는 국민적 지지율이 80%를 웃돌면서 사실상 국민 통합에 성과 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도발적 질문으로 아마도 강 장관도 그리고 이걸 보도한 기자도 그래서 제목도 이제 도발적인 제목이 아니라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도발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궁금한 거라고 봐요. 강경화 장관은 이제 41%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이런 도발로 보고 무슨 소리냐. 80%는 이미 통합됐어. 라고 이제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대통령 자존심을 세워준 건데 저는 이건 통역 과정에서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함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 기사당 연합 지지율이 30%대예요. 항상. 예, 민주당은 50%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재판부가 이 종범실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종범실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하면 예. 거기에 기재된 내용은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피고인한테서 전화라든가 뭐 회의 시간에 얘기한 것을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쓰기는 했지만 안종범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네.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대목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어떤 효력을 가지냐면 어떤 사람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이거 내가 한 진술이 맞다. 라고 법정에서 그렇게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 이 증거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 피고인의 수첩, 이 종범실록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종범의 진술 내용이 아니고 박근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피고인이 나와서 사실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한 말을 받아 적은 게 맞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아직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게 증거가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를 이제 증거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있어야만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증거 채택은 언제 하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해요. 아, 중간에? 이거 채택한다, 안 한다, 이거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채택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거로서의 가치, 이거는 이제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증거 능력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증거 능력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치 뭐 이런 걸 말하고, 증명력은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 증거를.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 같으면은, 이 종범실록 가지고 뇌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는 말은 오히려 증거 자격이고,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게 증거를 믿을 만한 그런 증거 능력을 갖췄나 할 때는 이걸 증명력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신빙성 있는 증거,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이 증명력은, 예. 용어를 잘못 만드셨네. 법률가들이. 예. 이게. 어쨌든. 일본 거에서 온 거라. 뭐 하여튼, 네. 예. 그래서 이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가치를 부여하냐면, 이 재판 진행 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변론 종결하고 심리 종결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증거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한 말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고. 그렇죠. 이것이 믿을만 하냐, 믿을만 하지 않냐는 재판을 해보고 결정한다. 그렇죠. 그런 상태다. 예. 그러면 정황 증거로만 인정한다는 거는 그 중간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나중에 증거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두고 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유보합니다. 어느 재판이나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법정에서 이거 증명력이 있네요라고 하는 순간 그 재판은 더 할 필요가 없어지는 재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판사들이. 그거는 뭐 심증을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정황 증거가 됐다는 것은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의 인식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리한 기사는 잘 안 나고 유리한 기사는 크게 보도된다. 이게 이제 저는 경험칙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칙으로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재벌들이 뭐 다들 이런 언론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이 분야에 삼성이 제일 강하죠. 근데 지금 말씀만으로는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내용이 아닌데 마치 이재용 부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것처럼 해석된 문구로 차 있는 기사들이 나는 것은 오보죠. 오보인지 의도인지. 예. 왜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한 것처럼 그것이 주류 해석인 것처럼 기사들 제목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여론도 만들어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설사 아주 나중에 낮은 처벌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럴만 했네라고 하는 이런 수긍을 미리 만들어내는 그런 정교한 PR 작업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런 대목의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럼 판사님이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데, 예. 판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특검에게 불리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 지지도 40%대예요. 예. 좀 이렇게 떨어지면 30대 후반, 높아지면 40대 중후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을 도발할 정도의 지지율이 스스로 못 돼요. 예, 상황적으로. 오히려 이제 독일은 일당이 휩쓰는 구조가 안 된단 말이죠. 예. 항상 이 정도 지지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파 정당이죠. 중도 우파. 뭐 중도 우파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진보 정당보다 더 진보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연립을 하고 연정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 그거거든요. 나머지 정당 지지자를 어떻게 벗어볼 것인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물어본 거라고 봐요. 예. 당선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포섭하냐. 정상 대 정상으로 궁금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거를 도발할 이유가 없다. 도발로 해석했는데 중간에 통역한 분이 이제 그냥 드라이하게 전달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통일부에게 그 뉘앙스를 정확히 물어서 나중에 메르켈 총리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 저는 이 주제를 굉장히 재밌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허심탄회하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도발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요. 그게 맞죠.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왔는데 41%인데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도발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 다음 수는요? 네, 두 사람 만나는 자리 바깥에서 교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나가서 담장 사이로 교민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100여 미터를 함께 걸으면서 교민들과 인사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말에 따르면 독일 총리실 관계자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가 환대했다라고 합니다. 교민들이 느끼는 감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으면 잘 못 느끼는데 대통령이 와서가 아니라 그런 지나가는 과정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한국에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뿌듯한 상황인 거죠. 어떤 감정을 교민들이 느끼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독일뿐만 아니고.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데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성호 전 공명선거 추진당 부단장은 당의 공식 통로를 거쳐 제보를 입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 통로는 이용주 의원인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 씨를 상대로 당시 제보 입수 경위와 또 이외의 절차를 물었다고 합니다. 공식 통로, 공식 라인. 결국 이제 의원급을 소환하려면 그 전에,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점점 의원급을 소환할 때가 됐다는 얘기겠죠. 예. 이건 이제 검찰 중간 발표가 있을지 아니면 최종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추정할 수 있는 뉴스가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의원급을 소환할 즈음이 다다랐다는 정도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제보 조작은 단독 범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인데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안철수, 박지원 머리 자르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발끈했는데요. 막말이다. 국민의당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추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당장 어제 오후 국회 예결위에 불참했고 추경안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국민당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울고 싶은데 이제 뺨을 때려준 거죠. 국민당의 비수가 꽂혀있긴 해요. 예, 꽂혀있긴 한데 근데 본인들이 꽂은 거죠, 그건. 예, 어렵게 팔을 돌려가지고. 이 보도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여당 대표의 거친 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프레임을 잡았던데 책임 소재가 이제 여당에 있다는 거죠. 예. 프레임부터 원래 의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보수 매체는 이게 국민의당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말해주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든지 야당이 아니라 여당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보수 매체인 거죠, 당연히.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제가 알기로 한겨레가 며칠 전에 쓴 기사에 나온 표현이에요. 예.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다라고. 근데 이게 마침 울고 싶은데 위기에 처했으니까 위기를 타개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자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쟤네가 힘세다고 우리 때려 뭐 이런 피해자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위기를 타개하는 방식으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도 다지고 피해자 포지션에 가가지고 이거는 동서고금 정치에서 항상 잘 쓰는 기술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위기는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돌파해가는 국민의당의 대응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그런 종류의 대응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피해자 포지션, 약자 포지션, 핍박받는
피해의식, 자기 연민, 뭐, 그 억울함을 주장하는 마음, 이런 대응으로 야당이 돌파할 수 있는 얘기는 힘에 밀리거나 아니면은 부당한 공작으로 당했을 때 쓰는 거지, 당내에서 출발하는 얘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어요. 저는 국민의당의 현재 리더십, 현재 대응 방식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멘탈리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멘탈리티로 여론전이나 나중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회의의 녹음과 녹취가 집중 분석 대상인데요.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이미 제출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 녹취록은 2012년 5월분까지만 있었는데요. 2012년 5월 이전 녹취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 야당 인선은 밀어버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등이 이미 법정에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선 6개월 전까지고, 예. 대선 6개월 이내에는 험악한 이야기들 오갔겠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딱 그 기간만 빼고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하나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정렬 전 판사님하고 얘기를 나눌 것이고, 네. 제가 오늘 아침 눈에 띄는 기사는 종원진 의원이 보수신당 창당한다고. 네. 네, 변희재 정의용 씨도 합류한다고 합니다. 정치 뉴스인데 연예 뉴스의 느낌이 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죄 핵심 증거 중에 하나로 안종범 수척이 재판부에 의해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어제 공판에서 정해졌죠. 자,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법률 용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기사를 굉장히 많은 기사가 커버가 됐는데 이 기사를 쓰는 기자의 단어 선택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네. 지금 이제 야 이거 증거로 이제 채택이 안 됐으니까 큰일 났네 하는 쪽과 그렇죠. 굉장히 드라이하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다 하는 정도. 네. 네.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이 안 되는 기사.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변호인단이 명백한 것도 자꾸 명백한 것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런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선 이 정황 증거로만 채택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정황 증거는 간접 증거의 일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 용어나 최대한 하여튼 좀 쉽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그런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 증거의 반대죠.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고, 간접 증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그건 너무 뻔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 이제 뇌물죄다 하면 이제 돈 준 사람이 나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렇죠. 그 직접 증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자백하는 경우. 그 직접 증거죠. 당사자들이 직접 말할 경우.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간접 증거는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현금으로 줬는데 그 뇌물을 줬다는 일시 부분에 뭐 1시간 전쯤에 금융기관에서 뇌물 액수랑 같은 돈이 인출됐다는 금융자료. 이건 이제 직접 증거는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뇌물을 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만 나온 거니까 그거는. 예. 그렇죠. 예, 뭐 살인 같으면 뭐 살인자의 지문이 찍힌 칼 뭐 이런 건 직접 증거지만 뭐 살인 현장 부근에서 배회했다는 뭐 CCTV 영상 이런 거는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법부에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조사를 스스로 요구하는 전례 없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한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84%의 법관들이 추가적인 조사에 찬성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불 바로잡자고 소를 죽이겠냐며 추가 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더 이상 사법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일선 법관들이 입법부에 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제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법부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사법부의 수장이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가 법관 블랙리스트로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일까? 자체 필요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요청인가? 사법부는 과연 헌법이 보장한 만큼 스스로 독립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사법부가 내놓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가볼까요? 네. 오늘만 하면 이제 또 주말이죠. 일주일이 가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7월이고. 그러게요. 정말 7월이네요. 언제 시작했죠? 김은지 기자가? 제가 12월 중순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시작했는데 6개월도 지났습니다. 이제 만으로.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6.15 공동선언과 14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간 합의들을 법제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제안도 했는데요.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그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다시 들어서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함을 불가역적인 CBID라고 약자로 비핵화를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예, 조지 부시 1기 행정부 때 이 주장을 했어요.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예. 그렇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예, complete. 영어 하시는 건가요? CBID. CVID요? 예. verifiable, irreversible. 예. 생각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북한은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예, 이게. 왜냐면은 이건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거다. 디스멘틀먼트, 마지막에 티. 생각 안 나, 조금 이따 생각났어요. 자, 근데 우리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꼭 베를린 가서 대북 선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베를린 자유대학 가가지고 베를린 선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도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제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다는 상징성 때문에 이제 여기 가서 하는 거죠. 계속 그 이후에 대통령들도.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드레스덴 구상이라고 해서 드레스덴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독일에 가가지고. 예, 물론 최순실 씨가 써줬다라는 것도 결국 네, 이후에 통일 대박이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말들이 있죠. 이게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건데 저는 이런 디테일이 궁금해가지고 여기 이게 어디서 했느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데 이번에는 퀘르버 재단에서 했어요. 퀘르버 네, 재단. 그렇죠. 재단 네. 초청 연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은 초청이지만 시진핑 주석이 거기 갔을 때도 거기서 했거든요. 3년 전에 난징 대학설 일본에 했다고 아주 크게 그 국제면을 장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보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센카쿠 열도하고 영토 분쟁이 생기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예, 일본하고 굉장히 싼 발언이죠. 그것도 여기서 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CSIS에서 했잖아요, 연설을. 거기가 외교안보 전문 재단인데 독일에서 외교안보 전문 재단이에요. 예. 거기는 싱크탱크 여긴 재단. 근데 좀
저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런 게 안 궁금해하나 몰라. 독일 정치권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이 정치인들이 그 위원으로서